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죠. 저는 투병 중인 형님의 병문안을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님이 힘없이 웃으며 저를 반기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깡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는 형님의 손이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동서가 와줬구나.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동서도 참 사람 좋아.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제 시댁 가서 제가 싹 다 뒤집어 놓고 왔어요. 아니,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동서, 날 위해서 그러지 마.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좋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형님, 저는 끝까지 형님 편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오더군요. 형님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스쳐가 분노가 일었죠. 아주버님은 또 어떻고요? 그렇게 사람 좋은 모습을 하더니 결국 형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동서,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말해도 될까? 내가 부탁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무슨 부탁인데요? 형님,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나 이쪽 주소로 옮겨줄 수 있겠어? 부탁해. 혼자 가려니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런 거라면 들어줄 수 없어요. 아픈 사람이 어딜 간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 하시는데요? 병원에는 다 이야기해놨어. 근데 혼자 가려니 엄두가 안 났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서 그래. 동서한테 부탁 좀 할게. 저를 보며 힘없이 웃는 형님을 보니 지난 일들이 머릿속에 마구 떠올랐어요. 저에게는 형님이 하나 있어요. 형님은 볼 때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한 사람이었죠. 그도 그럴 게 형님은 모두에게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시어머니는 형님을 대놓고 무시하곤 했었죠. 저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형님에게만 일을 시키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성질을 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럴 때면 저는 형님의 일거리를 뺏어서 제가 대신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원래 하는 일이라며 저를 말렸었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독할 정도로 형님을 구박하셨어요. 제 두 눈으로 시어머니가 형님을 구박하시는 장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죠.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어요. 너는 얘가 살림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청소를 이 모양으로 하니?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져 죽겠다. 내가 이 나이에 청소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겠어? 어머님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닦는다고 닦았는데 얼른 다시 닦을게요. 너는 진짜 어디 모자란 거 아니냐?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이러고도 네가 주부야? 살림을 하는 주부냐고. 어머님,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세요? 제가 보기엔 집 엄청 깨끗한데요? 형님만큼 집안일 잘하는 사람 없을걸요? 아니, 네가 네 형님을 몰라서 그런다. 제가 얼마나 집안일을 못하는데. 네가 가끔 보니까 그렇지. 시어머니는 말을 얼버무리며 성질을 내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이 떨어졌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시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사실 형님은 집안일을 엄청 잘하셨어요. 청소면 청소,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못하는 게 없었죠. 정리를 또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오죽하면 제가 형님에게 정리하는 방법을 따로 물어볼 정도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형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 별별 노력을 다하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형님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었죠. 형님은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조부모 손에 자랐다고 해요. 고작 이런 이유로 시어머니는 형님을 무시하고 홀대하기 일쑤였죠.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가 엄마가 없어서 살림을 제대로 못 배운 거지 뭐. 이래서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볼 땐 형님 다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형님만큼 잘 배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 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나는 큰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야. 제가 듣기에 어머니가 자꾸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렇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넌 좋겠다. 네 동서가 널 감싸고 돌아서.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어머님, 말씀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너희 둘이 똘똘 뭉쳐서 시어머니 하나 바보로 만들고 있는데? 동서는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님.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네? 화 푸세요. 동서도 이제 그만해. 난 괜찮아.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가 자꾸 엄마 타령을 할 때면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형님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걸 자꾸 형님 탓으로 모는 모습이 불편했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이 왜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저는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 어머님이 이상한 걸로 트집 잡는 것 같은데 형님은 안 억울하세요? 형님도 아니다 싶은 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 마세요. 동서, 내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님이 좀 냉정하시고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어쩌겠어. 내가 잘하다 보면 어머님도 마음의 문을 여시겠지. 형님이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요. 형님, 어머님이 하는 말 다 듣지 마세요. 형님이 진짜 집안일을 못해서 이러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내 생각해주는 건 동서밖에 없다. 힘이 나. 근데 동서, 나는 남편만 있으면 괜찮아. 나는 남편 하나 보고 이 집에서 버티는 거야. 형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엄마 들먹이면서 모진 말씀하실 땐 화내세요.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형님. 알았어, 동서. 노력해볼게. 정말 고마워. 저는 형님이 이해가 안 됐지만 한편으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아주버님은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잘 챙겨주고 다정한 성격이었죠. 형님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형님을 설득하는 걸 관뒀어요. 형님의 말에 반박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이 그렇게 말한다 한들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형님은 제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불편했죠. 그렇지만 형님의 말에 더는 말을 붙이기 힘들었어요. 사실 형님네가 따로 살면 제가 형님을 덜 신경 쓸 텐데 형님네가 시댁의 합가에 함께 사는 상황이라 더 마음이 안 좋았죠. 사실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때부터 형님네가 어머님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거든요. 형님이 어머님을 살뜰히 챙겼죠.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시어머니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먼저 합가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형님을 시어머니는 마음대로 부려먹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 자신이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선뜻 합가를 하자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형님은 주저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형님은 타인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형님은 신혼 초부터 저를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제가 소화기관이 약해 잘 체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시댁에 갔다고 체한 거 있죠. 동서, 내가 손 좀 한번 볼게. 심하게 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약을 몇 개 사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형님, 죄송해요. 식사 준비하는 것도 바쁠 텐데 제가 거들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이 뭘 거들어. 동서, 몸 따뜻하게 하고 누워있어. 이불 더 가져다 줄게. 약 금방 사올게. 알았지? 형님, 괜찮아요. 한숨 자면 좀 나아지겠죠. 아니야, 내가 좋은 약을 알고 있어. 그거 먹으면 한결 속이 편해질 거야. 형님은 남편보다 더 저를 챙겨주셨어요. 약도 사다 주시고 하루 종일 제 손과 발을 주물러 주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형님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제 상태를 물어봐 주시더군요. 형님은 결혼 전에 간호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픈 사람을 돌보는 법이 익숙하신 것 같았어요. 말투도 항상 상냥하셨고요. 간호사라는 직업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은 아이를 낳으면서 전업주부가 되셨어요. 주부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형님은 그걸 다 해내는 분이었죠. 그런 형님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어요. 시댁에서 돌아오면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형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어머님 이해가 안 돼. 어머님 아플 때 형님이 옆에서 다 간호한 거 아니야? 근데 형님한테 어떻게 그래? 나도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어머니 딴엔 속상한 게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형님한테 뭐라고 하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도 너무해. 나도 어머니 몇 번이나 말렸지. 근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셔. 나도 당할 수가 없다니까. 저나 남편이나 형님을 구박하는 것을 그만두시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만 듣는 척을 하고 금세 이전으로 돌아오더군요. 저는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어머님만 그렇게 형님 구박 안 했어도 형님은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 텐데 왜 그러시는 줄 모르겠어. 형수님을 조금만 이해해 주셔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쉽네. 당신도 시댁 갈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 좀 해봐. 형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알았어. 나도 어머니한테 말은 해볼게. 그래도 어머니가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 나도 할 말은 없어.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말해야 해? 우리 없을 땐 얼마나 더 하시겠어. 남편의 이런 중립적인 태도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조금만 더 목소리를 내줬으면 했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너무한 건 맞지만 둘 사이에 저희가 끼어들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형님이 걱정된다는 의견은 동의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보면 남편과 이런 부분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남편이랑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남편은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다가 지금은 작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와 성격이 잘 맞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서 사이가 좋은 편이었죠. 저는 중견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데 강단 있고 불같은 성격이라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앞에서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나는 형님처럼 못 살아. 어머님은 진짜 복 받으신 거야. 세상에 형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당연하지. 형수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니지만 나도 가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가끔씩? 아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야. 형님한테 미안해해야 한다니까?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그래도 아주버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형님은 아주버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 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도 다행이네. 나도 우리 형이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해. 그건 나도 그래. 아주버님만 없었으면 내 마음이 더 불편했을 거야.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형님 말대로 아주버님만 있다면 형님이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계속 마음은 쓰였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애써 형님을 잊고 생활하자 마음먹었어요. 시댁에 다녀오면 오래 불편한 마음이 남았지만 그걸 잊으려고 평소보다 몇 배는 일을 열심히 해야 했죠. 하지만 머지않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믿을 수 없었죠.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했던 형님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정말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운 게 맞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남편은 맞다는 말만 하더군요. 형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 8살이나 어린 직원이래. 대체 우리 형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그게 정말이야? 진짜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이미 어머니도 다 알고 계시더라.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버님은 정말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믿었던 아주버님까지 형님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생각을 하니 화를 넘어서 어이가 없더군요. 당장 형님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연락을 받는 것도 힘들어 하실 것 같아 도저히 연락을 할 수 없었죠. 대신 저는 형님에게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문자만 남겨뒀어요. 형님은 제 문자를 못 보신 건지 아니면 제 얼굴도 보기 싫은 건지 그 후로 며칠째 연락이 없더군요. 걱정이 되더군요. 형님이 혹여나 나쁜 마음이라도 먹는 게 아닐까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죠. 그렇게 형님을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형수님, 암에 걸리셨대. 짐 싸서 나가셨는데 알고 보니 병원으로 가신다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형님이 병원에 있다고? 남편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형님이 너무 걱정돼 당장 병원에 가보고 싶었어요. 형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형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이 상황에 힘들 조카들이 걱정되더군요. 조카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조카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형님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여보, 형님이 아주버님한테도 어디 병원으로 간다는 말 없었대? 형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 안 그래도 형 보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누군가는 형님이 어디에 입원해 계신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형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한테는 연락하실 거야. 전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에게선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저는 형님의 상태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형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착잡한 심정이었죠. 형님의 병원만 알게 된다면 바로 달려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혼자 병원에 가신 것 같더군요. 그렇게 믿었던 시댁 식구들한테 배신을 당했으니 속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속이 탔죠. 그러던 중 저는 시댁의 만행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충격적인 일은 왜 연이어 이렇게 오는 건지 속이 정말 답답했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먼저 이혼을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아픈 와중에 시댁 식구들은 이혼부터 하라며 난리를 친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남편도 저와 비슷했죠.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야겠어.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보, 당신이 화난 건 알겠는데 천천히 생각해보자. 뭘 생각해? 당신은 이걸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나도 할 말은 해야겠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할 수 있어? 여보, 나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가봤자 형수님도 없는데. 앞장서. 난 당장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얼굴 봐야겠으니까. 남편은 제 성화에 못 이겨 앞장섰어요. 저희 부부는 밤에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어찌나 우라통이 터지던지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는 몰라도 어떻게 아주버님이 이럴 수 있는지 정말 믿기지 않았죠. 저는 한바탕 말을 쏟아낼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앞에 섰어요. 어머님, 아주버님, 좀 나와보세요. 저랑 남편 왔어요. 너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내일 출근할 텐데 왜 여길 왔어?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님 아플 때 간호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런 소리 할 거면 가라. 밤에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 너도 어서 가. 그래야 출근하지. 형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두 분이 어떻게 형님한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두 분, 이러고도 사람이에요? 어머, 얘가 왜 이래?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지 시어머니를 잡아먹으려 드네. 어머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한테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울분을 토해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벽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죠. 시어머니 옆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아주버님을 보니 더 열이 올랐어요. 그렇게 다정한 남편, 아빠인 척하더니 결국 하는 짓이 8살 어린 직원이랑 바람 피우는 거라니.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쳤죠.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형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형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머, 작은 애 너까지 왜 이래? 너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작은 아들을 잘못 키운 게 아니라 큰 아들을 잘못 키운 거겠죠. 뭐? 이게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우리 아들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요. 어머님 행동, 언행 전부 다 불편했어요. 근데 형님 때문에 항상 그 정도로 말하고 넘어간 거예요. 형님이 괜찮다고 해서. 그게 뭐? 그 멍청이가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큰 소리를 내? 형님은 아주버님 때문에 이 집에서 견딜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주버님은 바람을 피우셨고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파렴치해요?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쏟아냈어요. 남편도 놀란 눈치더군요. 저는 남편의 눈치를 살필 새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아주버님을 보니 이런 사람도 남편이라고 믿은 형님이 안쓰럽더군요. 이제 걔는 우리 식구 아니야.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아픈 애를 누가 돌봐? 네가 돌볼 거냐? 이쯤에서 이혼하는 게 맞다. 그럼 어머니는 누가 돌봤는데요? 어떻게 어머님 입에서 아픈 애를 누가 돌보냐는 말이 나와요? 그럼 내가 돌보리?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마라. 첫째야, 새 장가 들면 그만이야. 어머님, 형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아플 때 누가 간호했어요? 형님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바람 피운 거 알았으면 말려도 모자랄 판에 새 장가를 들라니요? 그럼 아픈 애를 어디다 써먹어? 이혼하는 게 맞지? 우리 아들 고생시킬 일 있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얼굴과 자기는 이 일과는 관련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아주버님을 보니 화가 치밀었죠. 저는 지금껏 살면서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나쁜 인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시는 거에 분노를 느끼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속 깊은 면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형님에게 비록 저렇게 매몰차셔도 제가 모르는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금껏 자신을 돌봐온 며느리를 아무렇지 않게 쫓아내버리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둘째 아들도 이혼시키기 싫으면 제 앞에서 형님 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파렴치해요? 정말 실망이네요.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 얘 좀 봐. 기가 막혀 정말. 큰 며느리나 작은 며느리나 전부 똑같네, 똑같아. 어머님이 그런 말씀할 자격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시댁을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나오니 남편도 어쩔 수 없는 눈치더라고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을 비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당당해 보이더군요. 그동안 보였던 언행이나 행동이 오히려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어찌나 화가 나는지 좀처럼 화를 감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님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놀라 형님의 전화를 얼른 받았죠. 형님,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동서, 연락을 많이 했었네. 난 병원에 있어서 동서가 이렇게 연락한 것도 몰랐어. 미안해, 늦게 연락해서. 아니에요, 형님. 정신없고 힘드실 텐데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형님은 멀지 않은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전화를 끊고 당장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죠. 나는 형님 병원에 가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형님이 병원 주소 보내주셨어. 지금 병원에 가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상태를 직접 봐야 할 거 아니야. 저와 남편은 집으로 오는 내내 실랑이를 벌였어요. 남편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도 시댁 편을 드는 것 같아 속이 상하더군요. 남편은 난감하다는 얼굴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형님을 당장 보고 싶었어요. 시댁에 다녀오니 형님이 더 그리웠죠. 속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형님의 상태를 봐야지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죠. 저희 부부는 입을 꾹 다문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딴엔 단호한 저에게 속이 상한 모양이더군요. 저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죠. 명백하게 시댁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갈팡질팡하는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다시 가방을 챙겼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붙잡더군요. 나 말릴 생각하지 마. 누가 봐도 이건 시댁 사람들이 너무했어.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진짜 소름 돋더라. 여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주면 안 돼?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나는 이제 시댁 식구들이 너무 질렸어. 당신도 직접 눈으로 봤잖아. 어머님 아무렇지 않으신 거. 어머님 아플 때 형님이 어떻게 했는데 아픈 애를 어디에 써먹냐는 소리를 해? 그건 나도 어머니가 너무했다는 생각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너무한 게 아니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나 말리지 마. 당장 형님한테 갈 거야.
남편은 그제야 아무 소리 못하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계속 큰 소리를 내니 남편은 대꾸도 못했죠.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있던 남편은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말도 없이 나간 남편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남편도 속이 말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죠. 저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어요. 더 늦으면 형님에게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한참 밖에 있다 들어오더니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들고 오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 통장을 꺼내놓았죠.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리고 이건 차 바꾸려고 모아둔 돈인데 당신만 괜찮다면 이 돈 형수님한테 드리는 거 어떨까?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안 그래도 형님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도와드리면 좋지. 내가 정말 형수님한테 미안해서 그래. 저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 형님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그럼 나는 형님 병원에 빨리 다녀올게. 저는 남편이 통장을 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기쁘더군요. 저는 남편이 건네준 통장을 들고 형님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형님을 보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마른 형님이 더 말라 있더군요. 저는 형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님의 손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동서가 와줬구나.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동서도 참 사람 좋아.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제 시댁 가서 제가 싹 다 뒤집어 놓고 왔어요. 아니,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동서, 날 위해서 그러지 마.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좋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형님, 저는 끝까지 형님 편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오더군요. 형님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스쳐가 분노가 일었죠. 아주버님은 또 어떻고요? 그렇게 사람 좋은 모습을 하더니 결국 형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동서,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말해도 될까? 내가 부탁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무슨 부탁인데요? 형님,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나 이쪽 주소로 좀 옮겨줄 수 있겠어? 부탁해. 혼자 가려니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런 거라면 들어줄 수 없어요. 아픈 사람이 어딜 간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 하시는데요? 병원에는 다 이야기해놨어. 근데 혼자 가려니 엄두가 안 났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서 그래. 동서한테 부탁 좀 할게. 저는 형님의 부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밤에 어딜 가려고 하시나 싶었죠. 전 형님을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완고하게 지금 그 주소로 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전 어쩔 수 없이 형님의 짐을 옮기고 조심스럽게 형님을 제 차로 모셨어요. 형님은 바짝 마른 손으로 제 손등을 두드려 주셨죠. 저는 오면서 인출한 돈을 형님에게 건넸어요. 형님은 돈 봉투를 받고 놀라는 눈치셨죠. 이게 뭐야, 동서? 이걸 왜 나한테 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형님, 빨리 치료받아서 건강해지세요. 아니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동서, 이거 다시 가져가.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음에 형님 건강해지시면 저희한테 맛있는 밥 해주세요.
그거면 돼요. 형님은 말없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저도 눈물을 꾹 참아야 했죠. 저는 어서 빨리 형님이 건강해지기를 바랐어요. 그곳이 어디든 형님이 원한다면 데려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형님이 아프셔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걱정이 됐지만 배려심 많은 형님이 이 밤에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시니 이유가 있겠거니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형님과 함께 종이에 적힌 주소로 향했죠. 근데 그곳에 도착해보니 꽤 큰 병원이 있더라고요. 전 어리둥절한 상태로 차에서 내려야 했죠. 형님이 병원을 옮기시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병원 문 앞에 흰 가운을 입은 분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전 빨리 형님을 부축했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은진이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네? 형님 가족분이세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자고 하신 거예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동서. 이곳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에게는 가족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의아했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내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면서도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죠. 그리고 원장 선생님 뒤에서 누가 나오는데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서 얼굴은 선명하게 볼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천천히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형님 얼굴과 굉장히 비슷하더군요. 저는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는데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이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어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형님을 바라보니 형님은 희미하게 웃고 계시더군요. 저는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 당황했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형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죠. 저는 받기만 한 거려.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시댁 식구들 다 외면할 때 내 편이 되어준 건 동서밖에 없어. 남편 때문에 버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라. 동서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이러지 말고 어서 들어갑시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형님의 친정엄마였어요. 형님의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그 뒤로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재혼을 했지만 형님과 꾸준히 연락도 하고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형님이 먼저 엄마의 재혼을 위해 연락을 드렸다고 해요. 역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형님다운 행동이었죠. 형님은 그 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쭉 살았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엄마를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처음 인사를 하신 형님의 삼촌은 이 병원의 병원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밤중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상황이 놀랍기만 했죠. 알고 보니 형님 집안은 대대로 땅을 많이 가진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형님의 어머니도 재혼 후 다시 일을 하면서 교수로 오래 일하셨고 삼촌은 의사가 되어서 따로 병원을 개원했다고 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안심했어요. 형님이 편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동서, 날 여기로 데려와줘서 고마워. 나 치료 열심히 받을게. 그리고 동서한테 받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형님, 저는 한 게 없어요. 형님, 제가 자주 올 테니까 치료 잘 받으세요. 그리고 꼭 다시 건강해지셔야 해요. 그럼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힘내야지. 고마워, 동서. 고마워. 저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얼떨떨한 기분이었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형님 혼자서 어떻게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있다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바라보더군요. 그래도 형수님한테 든든한 가족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이제 형님이 치료에만 전념하셨으면 좋겠다. 당신 운전 많이 했겠다. 얼른 쉬어. 다음엔 나도 같이 형수님 뵈러 가야겠다. 남편도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진심으로 기뻐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가벼운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는 중에도 틈틈이 형님과 문자를 나눴죠. 형님의 암은 다행히 국소 진행된 상태라 수술과 치료만 잘 받으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더군요. 전 주말마다 형님 병원에 들렀어요. 그날 주말도 병원에 들르던 참이었죠. 그날은 남편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형님 병실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의 정체를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형님의 병실에 찾아온 사람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었어요. 아가, 그동안 내가 미웠지?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마음 많이 아프게 한 거 잘 알아. 근데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원까지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당장 나가세요. 내가 은진이한테 미안해서 사과하러 왔어. 다 내 잘못이니 우리 아들만 용서해줘, 응?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뻔뻔한 얼굴로 사과를 하더군요. 남편이 며칠 동안 표정이 안 좋더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최근에 결국 형님의 병원과 형님 가족들에 대해 말을 한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길 찾아오실 수 있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형도 어서 나가. 내가 은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너희 다 나가라. 그래, 재수 씨랑 둘째는 나가 있어. 우리끼리 해결해야 할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열이 확 오르더군요. 형님을 두고 바람을 펴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비는 모습이 뻔뻔하더군요. 형님 집안에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도 주워 먹겠다고 온 시댁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평생 이 인간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죠. 은진아, 아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우리 용서해 줄 거지? 그리고 내가 큰애 단단히 혼냈다. 이제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만난다고 약속했어. 시끄러우니까 그만 나가주실래요? 저는 그 집을 나왔을 때부터 그쪽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진아,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심한 말이요? 진짜 심한 말 해드려요?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내 병실에서 당장 나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실수한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응? 입 좀 다물어 줄래? 나는 당신 말 더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 형님은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매몰차게 시댁 식구들을 외면했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 왔을 때 마음 약한 형님이 흔들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형님은 단호하게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쫓아내더군요. 쫓겨난 후에도 시어머니가 미련을 못 버리고 병실을 기웃거리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병원에서 끌어냈죠. 어머니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왜 창피한 건 제 몫인데요? 형도 어쩜 그렇게 뻔뻔해? 앞으로 저도 어머니랑 형 없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둘째 너까지 왜 이래? 그럼 나랑 네 형은 어떻게 살라고? 왜요? 형 재혼시키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그것도 물거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세요? 남편은 단호하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말하더군요. 결국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병원을 떠났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아내와 사별해서 아내가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이 멀쩡히 살아있고 자신이 바람 상대인 것을 안 여자는 아주버님을 매몰차게 차버렸다고 하더군요. 재혼을 할 거라고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찾아와 형님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맨날 무시하던 며느리가 부잣집 딸이라니 많이 놀라셨겠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스스로 걷어찬 복인데 남편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뻔뻔한 모습에 이골이 난 것 같았어요. 남편도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안 보겠다고 큰소리쳤죠. 처음 남편이 그 소리를 했을 때 저는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이후 남편도 정이 완전히 떨어진 건지 정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연락을 딱 끊어버리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죠. 그 사이 형님은 수술을 잘 마치고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계속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하더군요. 형님, 안색이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다 동서가 도와줘서 그래. 몸도 많이 좋아졌어.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형님, 너무 보기 좋아요. 얼굴 좋아 보이시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나 동서 덕분에 많은 게 변했어. 삶이 변했다고 할까? 앞으로 나도 동서처럼 당당하게 살려고.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그래도 형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 저도 기뻐요. 저도 항상 형님 응원할게요. 배우고 싶은 게 진짜 많아.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동안 왜 그렇게 다 포기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형님은 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워낙 손도 야무지고 머리도 엄청 똑똑하시잖아요. 동서도 참. 그렇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생긴다. 나 미술, 글쓰기, 뜨개질 이런 거 다 배우고 싶어. 형님은 해맑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형님이 다시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별꼴을 다 당하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나랑 우리 애들만 생각하면서 살려고. 형님, 힘들고 속상했던 일은 다 지워버리세요. 형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형님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처럼 형님은 이전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형님이 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형님은 제게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형님은 저희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주소를 보내셨죠. 저와 남편은 형님이 준 주소로 형님을 뵈러 갔어요. 그런데 형님은 대뜸 건물을 하나 보여주시더군요. 여기 어때? 여기 역도 가깝고
근처에 볼 것도 많아서 유동인구도 많은데. 좋은데요? 근처만 봐도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 건물을 내게 주셨어. 내가 맡아서 관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 네? 이 건물이요?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구나. 짐작은 했지만 더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러게. 나도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건물을 가지고 계실지 몰랐어. 그래서 말인데, 이 건물 1층을 둘이 써보는 건 어때? 네? 저희가요? 이건 형님한테 주신 건물인데, 이 건물 1층을 저희가 어떻게 써요? 사양하지 말고 받아줘. 엄마가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나도 엄마 의견에 동의해. 둘이 이 상가를 써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상가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장사 잘 되면 건물주인 나한테도 도움되는 거니까 주는 거야. 사실 상가자리가 너무 좋아 처음엔 형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딱 봐도 정말 비싼 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이 건물의 1층을 저희 부부에게 넘겨주셨어요. 결국 남편은 이전 가게를 정리하고 형님 건물 1층으로 가게를 옮겼죠. 그 후 남편의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저도 퇴사를 하고 지금은 가게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매일 겪는 중이에요. 며칠 전엔 가게 최고 매출을 찍어서 조카들이랑 형님을 초대해 파티를 즐겼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역시 가게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보는 눈이 좋다니까. 둘 다 몸 관리 잘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요즘 매출이 계속 올라서 신기해요. 가게 위치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다른가 싶고요. 원래 잘 될 가게였는데 위치가 아쉬워서 조금 덜 됐던 거지. 잘 된다니 기분 좋다. 장사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저는 즐겁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 일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남편도 가게를 옮기고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게 변하다 보니 체감하는 게 클 수밖에 없겠죠. 저희 부부는 시댁 쪽과 아예 인연을 끊었어요. 듣기로는 아주버님이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형님에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벌을 받은 거죠. 형님은 요즘 조카들과 여행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는 삶에 푹 빠져 있어요. 저도 가끔씩 형님과 취미를 공유하며 잘 살고 있죠. 여러분,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제 소신대로 살다 보니 좋은 행운을 얻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소신을 잃지 않고 남을 도우며 잘 살다 보면 반드시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믿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조건이나 경제적인 것을 따지면서 민망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저는 진짜 창피하게도 시댁에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사람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결국 모든 일은 옳은 대로 되더라고요. 잘 들어보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없는지 판단해 보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예요. 결혼한 지는 6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그냥 서로 캐릭터가 강하지 않고 맞춰주며 생활하는 편이라 서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 생활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끼어 있어서 힘든 거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형님이었어요. 사실 최근에 저희 시댁에는 안 좋은 소식이 크게 생겼는데요. 그것 때문에 기세등등하던 형님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친정도 하던 사업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 일로 형님이 저를 은근히 무시해 왔었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형님이 바뀌어 가더군요. 워낙에 상식밖이라 저도 똑같이 바뀌어야 했고요. 일단 저희 아주버님은 옷감 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돈으로 했던 건 아니고 형님 집안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았어요. 와이프인 형님네 아버지가 도시 외곽에서 포장 용기를 만드는 공장을 이미 하고 있었고 경쟁업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운영이 되었대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요청을 했고 처가의 자금적인 도움을 받아서 도심에도 작게 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엄청 큰 충격이었고 저희 시모에게도 그런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큰애 공장이 많이 힘들어져서 좀 쉴 것 같다고 하더라고. 참 걱정이다. 안 그래도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어머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님은 좀 괜찮으시대요? 나도 모르겠다. 아마 둘도 사이가 그다지 안 좋겠지. 처음에 공장 시작할 때도 얼마나 눈치를 줬던지 돈을 빌려주는 건 고마웠지만 나도 썩 달갑지 않더구나. 저희 형님은 엄청 드세고 강한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잣집 막내딸로 컸다 보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던 거죠. 처음 만났을 때도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해대던지 아주 귀가 아플 정도였고 마음대로 안 되면 될 때까지 집요하게 하는 스타일 아시겠죠? 반면에 아주버님은 유들유들하고 사람 좋은 성격인데 와이프를 드센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길을 못 펴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시모는 그걸 보고 항상 안타까워했지만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맨날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랐지만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애가 없더라고요. 시모는 여자가 너무 기가 세서 그런 거 아니겠냐며 신경 안 쓰겠다 했죠. 저희 집은 그 정도로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함은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도움을 최대한 받지 않으려는 편이고요. 그런데 형님은 그게 꼴사납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항상 명절이나 무슨 날이면 손에 바리바리 들고 와서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다 저한테 미루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식혜 있어요? 선물 잔뜩 들고 오느라고 힘드네. 오셨어요, 형님?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아, 친정에 들어온 선물.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못 쓰니까 가져온 거야. 동서는 뭐 가져왔어? 저는 그냥 용돈 드리려고요. 그래도 그렇지. 명절인데 집에서 선물 주시는 건 없어? 아유, 일 많이 해야겠다. 나 좀 쉴 테니까 알아서 좀 정리하고. 항상 저를 시녀 부려먹듯 했지만 그 정도 그러시겠거니 생각했어요. 사실 그게 누가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 시댁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라서 누구 하나 나서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괜한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죠. 은연중에 저희 집은 별거 아니고 자기는 재력이 있으니까 비교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했어요. 저희 시댁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남편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업으로 시부모님이 오랫동안 해오셨고 거의 이 지역에서 오래된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일한 지도 15년은 훌쩍 넘었죠. 성실하고 꼼꼼한 남편을 데리고 일을 해오신 것이 있어서 합도 잘 맞고 저도 나름대로 남편의 적성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족 사업을 돕고 있는 걸 보면서 항상 형님은 저희 남편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아니, 근데 남자가 그래도 무슨 전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인쇄소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동서는 불안하지도 않아? 뭐 불안할 것이 있나요? 대기업도 망하는 판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전공 가지고 오랫동안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나이도 늦었고 잘 맞는다고 하면 저 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은근 시댁 인쇄소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단골도 어느 정도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 아니 근데 나는 저렇게 영세한 걸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사업이라는 건 우리 아빠가 하는 것밖에 못 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서. 내가 긁어부스럼 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마음 쓰지 말고. 형님이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마다 본인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도 아니지 않냐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들끼리 큰 소리를 내면 보기도 좋지 않고 혹여 시댁과 사이가 틀어지게 될까봐 그냥 넘어갔죠. 어쨌든 남편 직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퇴직을 한 상황인데 조금 많이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있기 때문에 부업이라도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자기가 아버지 공장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본인 공장으로 와서 일을 하겠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전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전혀요. 됐다고 하면서 거절했는데 여자가 이 불경기에 그것도 아이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공장에 들어가서 더 본인을 공주처럼 대접하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나름대로 일을 찾고 있었죠. 시아버님은 3년 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시모만 계시는데요. 시모도 무릎이나 손목,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인쇄소를 남편에게 넘길까 생각도 하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주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었고 기회가 되면 물려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준다고 하니까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돈 욕심이 크게 없기도 하고 부모님의 일이라 더 무게가 컸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애초에 내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거라. 참나, 너는 어쩜 이렇게 욕심이 없니? 그럼 지금까지 도와준 게 그냥 집안일이라서 해준 거야? 그래도 우리 집에서 너 말고 누가 가업을 잇겠어? 맞죠. 하지만 제 생각해서 너무 성급하게 넘겨주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가지고 계시다가 변경해줘요. 남편은 그저 부모님이 일궈오신 인쇄소니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귀신같이 형님이 알았나 보죠? 저에게 따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디저트 카페를 가자고 하면서 일요일 점심때 나오라고 불러냈어요. 저는 정말 단둘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그래도 인간 예의가 있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일단 나갔죠. 어느 정도 인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메뉴를 시켜서 자리에 앉자마자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재산이랄 게 뭐가 있어? 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하고 인쇄소뿐인데 그걸 다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큰아들은 그 일 안 했다고 안 나눠주는 건 도리에 어긋나지. 나한테 상의를 하신 것도 아니고. 참 웃겨.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이런 건가? 그냥 아직 넘겨주신 것도 아니고 말만 나온 거예요. 형님 의견도 중요하겠죠.
근데 어머니 생각도 들어보고 이야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내 의견 묻고 결정을 내리시더니 이제 남편 공장 망했다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움직이시는 건가? 여튼 동서는 이제 집안일을 좀 더 도맡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염치가 있으면 시댁에 도움을 준 것도 없으니까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형님은 시모가 이전과 다른 태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언짢아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시모는 형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큰아들이 도움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것도 있었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 때도 그냥 넘어가기도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스파, 해외여행 매달마다 풀코스로 대접하는데 시모한테는 그런 거 한 번도 해준 적도 없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대는 형님을 보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암묵적으로 형님도 자기가 이 집안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경고망동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는 시모는 조금씩 할 말을 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었어요. 형님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걸 느낀 것 같고요. 하여튼 동서가 더 잘해. 시댁에 신경 많이 쓰고.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운영권 부분은 나도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이번 겨울 김장도 준비해야 하지 않아? 네,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나. 살림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느려요. 아니, 다른 집은 지금 다 담그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생각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도대체 뭘 고민하는 거야? 나처럼 일을 하면 몰라. 형님은 자기가 시모도 아니면서 제 앞에서는 저렇게 시모처럼 굴 때가 많았어요. 한 번씩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서 귀를 닫아버리기도 했는데요. 형님은 이제 아주버님도 폐업을 했고 다들 시간도 좀 넉넉히 있으니까 다 같이 김장을 하자고 하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폭풍으로 해댔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서 형님 앞에서만 서면 무능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라고 하면 대든다면서 더 큰 목소리로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붙여가며 기를 죽이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대답도 안 해버렸죠. 일단 빨리 준비해봐. 나도 김장김치 필요하니까. 더 미루면 나 가만 안 있어. 형님은 어떻게든 시댁에 투자한 것을 돌려받으려고 할 텐데 인쇄소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손해보고는 절대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남편도 이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시모가 하자는 대로 따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좋지 못하고 그러려고 일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며칠 뒤 시모에게 전화를 드려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형님이 또 한 번 휩쓸고 갔고 그동안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시모댁에 찾아와서 먹지도 않던 저녁밥을 먹더니 인쇄소를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고 집요하게 물었대요. 시모는 당연히 일을 하던 게 작은 애니까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애한테 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모에게 짜증을 냈대요. 어머니, 그래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큰아들 사업이 망했으면 좀 도와주실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큰애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온 집안 사람들 잘못이니? 그리고 너희들 잘 해온 대로 하면 되지. 나도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데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까 어이가 없네. 당당하게 요구요? 지금까지 제가 이 집안을 도운 게 어느 정도였는데요. 잊으시면 안 되죠. 제가 저희 남편 그동안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시모는 기가 차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형님은 동선에는 솔직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잘못 정리하면 오히려 집안에 해가 될 거라고 정확하게 5대5로 나누던지 아니면 본인들 쪽으로 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참 당차면서도 낯짝이 두껍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버님을 도운 것도 사실 둘이 결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했던 거고 시모는 원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큰아들이 그냥 자력으로 이겨내기를 바라셨대요. 근데 며느리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그럼 고생해보라고 하면서 그냥 두신 거고 사업이 잘 되어서 큰아들이 조금 얼굴이 피니까 더 말을 아끼셨고요. 시모 입장에서는 큰 며느리가 상전처럼 느껴졌겠죠. 그동안 정말 참고 참은 것들이 많은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잘 된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시모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시길래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밖에 나와서 저녁 드실 거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김장 재료를 사러 가려고 했고 오늘 혼자 장을 보러 가신다고 하길래 같이 가자고 했어요. 시모는 형님에게는 연락도 안 하실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속이나 긁어놓고 시댁 다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달갑지는 않다고 하시면서 그냥 둘이서 하자고 하셨어요. 막상 얼굴을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시모가 좋아하는 것들로 저녁을 차려 먹자고 하며 장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러다가 정말 시모가 마음을 닫고 시댁 분위기도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있고 지금 가장 기분이 안 좋으실 분이니까 같이 가족이 하나 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서 시모를 설득하니까 알겠다고 다 같이 모이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형님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풀어나가 봐요.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날 저녁 시모와 저녁을 먹으며 형님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저는 제가 힘든 것만 생각했었는데 누구나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배추 50포기를 집으로 배달을 시켜놓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장을 보고 내일 모여서 담글 테니까 오전 10시까지 시댁으로 오라고 알렸어요. 사실 형님은 다 담그면 부를 줄 알았겠죠? 형님은 네가 어차피 다 준비를 해놓을 건데 뭐하러 10시까지 가겠냐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생각대로 그렇게 말을 하길래 이제 며느리 노릇 하실 시간이 되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러니 이게 큰 며느리로서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되물었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길래 알아서 하라고 하고 끊었어요. 시모랑 저는 고춧가루도 사서 와가지고는 배추를 다 절여뒀는데요. 시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손을 꼭 잡고 말을 하셨죠. 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그래도 사람 사는 집 같구나.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며느리보다 너처럼 며느리 노릇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니? 똑똑한 며느리 둬서 뭐하게? 감사해요, 어머니. 저도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 날 형님이 점심때쯤 도착을 했어요. 시모는 김장을 할 생각인지 아닌지 답답하다고 오전 내내 욕을 해댔고 저는 조금 기다리면 올 거라고 달래고 있었죠. 진짜 양심이 있으면 빨리빨리 와서 준비를 같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를 6통쯤 했을 때 그제서야 챙겨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더디게 온 것도 답답한데 진짜 아예 김장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복장으로 나타난 거예요. 핑크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와서는 처음 입은 옷이라고 자랑을 해대더라고요. 형님, 오늘 김장할 때 입을 옷은 가져오셨죠? 내가 왜? 나 이런 거 잘 못해. 그냥 도와주려고 온 거야. 말 그대로.
그리고 동서가 해야지 내가 뭘 해?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자고. 내 역할 아니잖아. 형님은 정말 저에게 다 맡길 작정으로 아무런 계획과 생각도 없이 온 거였어요. 시모는 그런 걸 보고는 속이 터지는지 본체 만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형님은 시모에게 가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서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조잘거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읽는지 못 읽는지 아주버님은 김장을 하면 수육을 먹으면 어떠냐고 했고 형님은 고기 사오면 그건 본인이 삶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장을 빨리 봐와야겠네. 고기 사러 다녀올게. 아이고 속 터진다. 네가 뭘 장을 봐와. 내가 같이 갔다 오마. 김치 버무리고 있어. 시모는 이 모든 상황이 답답했는지 아주버님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고 저는 양념을 만들어서 형님에게 같이 버무리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은 TV를 보면서 본체만체도 안 했고요. 세 식구가 먹을 것을 담가야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는 형님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동생 같았으면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어요. 형님, 그래도 같이 해야 빨리 끝나지 않겠어요? 김장하라고 하신 이유가 놀러 오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김치 담그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나요? 아니, 맞는데? 나 이런 거 못한다고 애초부터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동서한테 빨리 하라고 한 거고. 그러면서 옆에서 말동무는 해줄 수 있다고 식탁 의자로 오더니 앉아서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땅바닥에 비닐을 깔고 쭈그려 앉아서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데 본인은 공주처럼 식탁에서 떡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고 잘 하지도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의 회로인지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조용히 넘어가자고 참을 인자를 10번 써가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쇄소를 저희 쪽으로 그냥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형제가 둘인데 그걸 한 명한테만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시모가 지금 감정적이라서 불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떡을 씹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대꾸도 안 하고 김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말을 듣고 있냐고 물었죠. 네, 듣고 있잖아요. 일하는데 힘드니까 말 걸지 마셔요. 형님은 웃으면서 김장하는 게 네 일은 맞긴 하다며 내가 시모랑 다 이야기해뒀으니까 이따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 토달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토를 단 적이 있었냐면서 항상 조용히 하라는 대로 다 해줬지 않냐고 했더니 이것도 말이 너무 많은 거라면서 조용히 그냥 넘어가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동서 집안에서 시댁을 도와준 게 있어야 말이지. 따로 뭐가 오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맨날 뭘 가져다 주잖아. 이게 인쇄소가 우리한테 와야 하는 이유 아닌가? 그래도 반반이라도 한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지. 배운 것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같겠냐면서 김장도 요즘에는 다 만들어진 제품들이 나와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안에서 남자들 길을 살리는 길은 경영을 해본 사람이 인쇄소 사장으로 가서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도 주면서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도 그동안 자기가 다 케어했는데 이번에 스스로 운영한다고 하다가 빚더미에 오르게 된 거라고요. 아주버님은 워낙 무던하고 성실한 편이라 입속에 빠르지 않은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였죠.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고 다 아주버님 탓만 하는 거예요. 형님, 말이 다 말이 아닌데 지금 하시는 말은 제가 듣기에도 많이 불편하네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이 뭐가 있지? 아니,
능력이 없는 걸 없다고 하고 가난한 걸 가난하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 나는 지금 다 팩트만 말하고 있어. 우리 집이 도와준 것도 그렇고. 형님은 구겨지는 제 표정을 보면서도 계속 할 말을 했어요. 김장도 일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러서 하는 거지. 솔직히 오늘 오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동서 봐서 온 거라면서 자기는 좀 들어가서 쉬고 있겠다고 하며 일어났어요. 그동안 저를 향해서 했던 모든 모욕과 무시, 그리고 오늘은 저희 집까지 건드리니까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무장갑을 벗고 그럼 저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놔버렸어요. 형님은 웃으면서 뭘 또 그렇게 화를 내냐면서 잘해온 건데 하던 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어버리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러냐면서 가방에서 지갑을 찾아오더니 5만 원짜리를 몇 장 꺼내고 김장비를 주는 게 더 낫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저를 무슨 김치 담그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때만큼은 대들었어요. 솔직히 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다 주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형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지금까지 진짜 며느리 노릇한 거는 나라고 하면서 맞섰죠. 형님은 제가 직업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고요. 솔직히 나도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아이나 키우면 뭐 이런 거라도 하려고 했겠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슨 별 일을 하는 것처럼 유세를 떠니까. 유세요? 형님이 그럼 직접 해보세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무시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이러니까 집이 너무 잘 사는 것도 문제라니까. 괜히 이런 일도 생기고. 솔직히 동선의 부모님 아프셔서 시댁에서 병원비 나간 것도 잊었나? 그것도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도와준 건데 개털 주제에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어차피 인수해서고 뭐고 다 본인이 가질 거라면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양심도 없냐면서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이런 날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주버님이랑 시모가 형님 그런 태도 때문에 아무런 말도 안 한 거라고 쏘아붙였어요. 저는 좀 이런 말을 들으면 창피해야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간땡이가 얼마나 큰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돈 갖다 주는 사람한테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냐면서 원래 자본주의가 그런 거라고요. 인수해서 얻는 건 저희 남편이 열심히 성실히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어떤 마음이라 그런지는 알아요. 아주버님 회사가 망하니까 답답하겠죠. 근데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님이면 형님답게 좀 구세요. 제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쯤 현관 쪽에서 아주버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시댁이 주방이랑 현관이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라서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깜짝 놀라 진정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아주버님과 시모가 함께 들어와서는 주방으로 장봐온 것들을 전달해 줬어요. 돼지고기를 많이 사서는 이거 좀 같이 삶으라고 했고 시모는 왜 아직도 안 버무렸냐고 하면서 자기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죠. 얼굴이 많이 상기된 채로 다시 제자리에 앉아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답답하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갖다 던져버리고 싶었고요. 형님은 돼지고기를 받아들더니 본인이 삶겠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싱크대에서 냄비를 찾고 있고요. 저는 혼자 서서 눈물이 뚝뚝 흐를 것 같았지만 혹여라도 지금 상황에서 시모가 더 심기가 불편해지면 남편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았죠. 형님은 돼지고기를 삶을 수 있도록 불에 올려두더니
시모에게 가서 현기증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도 또 저혈압이 온 것 같다며 좀 쉬다가 다시 오겠다고 거실로 나갔죠. 시모는 혀를 쯧쯧 차면서 저걸 어디다가 쓰겠냐고 했고요. 저를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빨리 하고 끝내자고 하길래 이를 악물고 김장을 했어요. 사람이 나이만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도 좀 필요한 법인데 그런 걸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텅 빈 내면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저렇게 살아도 되려나 싶기도 했고요. 억울하기도 했죠.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그동안 남편이 열심히 일해왔던 것이 있는데 한순간에 날리는 건 말도 안 되지. 절대 안 돼. 그런 상황이나 기류를 읽지 못하는 아주버님은 본체만체하지도 않고 거실에서 자기 와이프랑 같이 앉아가지고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염치도 없이 귤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하니 시모가 한숨을 쉬면서 네가 좀 가져다 먹으라고 우리가 시종이냐고 했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아도 꾹꾹 참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일은 빨리 끝나더라고요. 등도 아프고 다리고 뭐고 다 저렸지만 그래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수육이 잘 삶아졌는지 보러 갔고 다 익을 때쯤 되니까 형님이 와서는 조잘조잘 시모 옆에서 이야기를 해대더라고요. 수육 삶을 때 이것저것 많이 넣었어야 하는데 밋밋하겠네요. 시모는 아무런 대답도 안 했고 다시 돌아와서는 곧 다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상을 차려야겠다고 했어요. 형님은 또 저를 보고 뭐 하냐는 식으로 눈치를 주고 제가 큰 상도 놓고 준비를 했죠. 그때 마침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 다들 모여 있었네. 오늘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일이 많았어요. 우리 와이프 김장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꾹 참으면서 있었죠. 아까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던 형님은 남편에게 너무 고생했다면서 가식적인 태도로 반겼고 남편은 별로 달갑지 않다는 듯 그냥 인사를 받고는 저를 도와주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인쇄소를 가져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요. 그렇게 모든 김장을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수육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김치 많이 담았으니까 가져가라고 김치통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형님 거는 김치가 꽉꽉 눌러 담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 거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보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담아가야지. 우리 집 살림을 네가 했는데 라고 하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형님은 웃으면서 얼른 담아서 가라고 시모 말씀이 지당하다고 하면서 좋아했죠. 참, 이 집안 식구들 모두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김치 담아서 다시는 오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김치통 뚜껑을 딱 열었더니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형님은 뭘 열어보냐고 부엌에 가서 장갑 끼고 담아야 하지 않냐고 하다가 김치통 속에 들어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서 시모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죠? 뭐야, 뭔데? 아니, 어머니, 지금 저랑 상의한 거랑 다르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약속 지키셔야죠. 엄마, 이걸 지금 줘도 되는 거예요? 아직 괜찮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인쇄소를 넘긴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통장이 깔려 있었죠. 통장 속에는 8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 있었고요. 시모는 아무런 말 없이
먹던 걸 마저 삼키고 물을 벌컥 마시더니 형님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큰애야, 언성 낮춰라. 너 며느리 맞니? 누가 지금 며느리인지 모르겠구나. 네가 뭔데 인쇄소를 주라 마라 이야기를 하니? 교만한 그 태도 버릇 고쳐. 저도 처음 보는 시모의 단호하고 차가운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집안이 얼음장같이 변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왜 그러냐고 진정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나를 잡고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았죠. 며느리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한꺼번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있어. 이게 어디라고 자기 와이프 편을 들고 있어? 너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살 거니? 내가 그렇게 너를 키웠어? 돈이야 이따가도 없을 수 있는 건데 자존심까지 와이프한테 팔아넘겼어? 그리고 큰애 너 아까 둘째한테 뭐라고 했니? 아, 이건 또 무슨 트집? 뭘 뭐라고 해요? 제가 그냥 김장 돕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걸 동서가 잘하니까 그냥 하는 게 낫잖아요. 뭐? 내가 못 들었을 줄 알고? 개털? 그게 동서한테 할 말이야? 그리고 니네 집이 뭘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다고 그런 말을 해? 네가 우리 큰아들 데려가서 처가에서 일 부려먹고 맨날 골프 시중이나 들라고 한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시모는 그동안 형님이 아주버님을 처가의 종처럼 부려먹었던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와도 야근하라고 시키고 주말에는 장인어른 골프 치는 곳으로 보조 맞추라고 나오라고 했던 거려.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염치 없이 굴지만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실 생각이었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싶으셨는지 알고 계셨던 걸 다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형님 처가에서 우리 쪽 시댁에 돈을 안 받아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회사를 처음에 도와주고 나서 1년 정도 지나 시모가 사돈에게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그 다음 해에도 그렇게 했었대요. 자기 아들이 어디 꿀리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형님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다 한 양 떵떵거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고요. 시모는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형님이 말을 막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말을 못하게 하면서 할 말을 다 하셨어요. 며느리로서 하는 것은 없으면서 요구만 많이 하고 저를 부려먹은 것도 다 알고 계셨죠. 네가 온 세상 주인 같지? 네가 뭘 다 가진 것 같지? 젊은 시절에 그 정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뭐? 5대5로 나누자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리고 큰아들,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일해. 여자한테 잡혀 살지 말고. 그리고 절대 이 결정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다. 형님은 얼굴빛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잠깐 뇌가 정지되었는지 멈춰 있다가 바로 무릎을 꿇고 시모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이 그렇게 인쇄소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돈 공장도 사실은 불경기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졌고 설상가상 형님이 주식 투자를 했던 것이 폭락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다가 어떻게 살궁리를 한 것이 인쇄소를 가져와야겠다 싶었던 거였죠. 형님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시모가 이거라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자기가 그동안 교만했다고 죄송하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주버님도 몰랐던 내용인지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주식? 너 그럼 우리가 모아뒀던 돈도 다 날린 거야? 그런 건 아니지? 말해. 얼마 날렸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형님은 끝까지 말을 안 하다가 결국 결혼 내내 모아뒀던 돈을 한꺼번에 밀어넣어서 탕진한 것을 고백했고 아주버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해도 내가 꾹꾹 참으면서 모은 돈인데 그거 우리 집 사려고 했던 돈인데 그걸 네가 날려? 정신이 있어? 형님은 곧 갚을 테니까 난리치지 말라고 하면서 시모에게 제발 인쇄소 물려주시면 안 되겠냐, 뜻을 좀 돌이켜주시라 사정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앞으로도 도와줄 마음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버렸죠. 아주버님은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형님도 씩씩대며 일어나서 옷을 챙겼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냐고 너 사람 잘못 봤다고 하면서 씩씩대면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몇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거라 어이가 없으면서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싶었죠. 남편은 방에 들어간 시모를 모시고 나오더니 마음이 상하지 않았는지 다시 살폈고 시모는 내가 큰 마음 먹고 결정한 사안이 바뀔 일은 없으니까 가업을 이어서 잘 하라고 당부를 해주셨고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의 진심을 하늘은 알아주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사실 정말 돈 없는 집안에서 시집을 와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시모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다 싶은 순간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나한테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다. 저렇게 부모도 못 알아보는 것들은 필요가 없어. 내가 수년 전부터 이걸 했어야 했는데 집안의 어른으로서 미안하구나. 너도 힘들었지? 아니요, 어머니.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도 몰라주실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럼 됐어요. 그 뒤로 아주버님도 형님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가 어려웠죠. 저희 남편은 걱정을 했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래도 도리가 있지 도와주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절했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대한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속이 깊은 남편은 그래도 가족이고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줬던 그 마음도 있으니까 모른 채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바로 인쇄소를 물려받았고 시모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출근을 시작했죠. 단골이 워낙 많기도 하고 일은 끊이지 않고 들어왔어요. 주변에 학교도 많고 관공서도 밀집해 있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사무일을 하면서 다시 아가씨 때 기억이 나고 스스로가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래 처녀 때 광고회사에 다녔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니까 일이 더 많이 들어왔고 반년 새에 인쇄소를 이전할 정도의 돈을 벌게 되었어요. 직원도 2명 정도 고용을 했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시모도 놀라워했고 어려움을 헤치고 나온 남편과 저는 서로를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했어.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된 거야. 뭐, 나만 고생했나? 당신도 마찬가지지. 내 옆을 지켜준 게 당신이잖아. 나 같았으면 절대 못했어. 그렇게 더 큰 건물로 이전을 했고 저희 책상도 각각 있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시모도 이전한 사무실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주 장하다면서 기뻐해줬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쇄소에 형님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나 또 뭘 받아내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경계를 했죠. 형님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허름한 차림으로 왔더라고요.
평소에는 가죽 부츠에 선글라스, 펄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그냥 롱패딩에 화장기도 하나도 없이 온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코가 빨개져서 왔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동서, 오랜만이야. 잠깐 커피 한잔 할 수 있어?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님은 사무실을 너무 잘해뒀다며 감각 있다는 식으로 생전하지도 않던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러워서 감사하다 하면서 왜 오셨냐고 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 감정 표현이 풍부하던 사람이니까 그 눈물도 믿을 수가 없어서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주버님 취업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지지고 볶으면서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웬만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모아둔 돈도 없고 자기 때문에 다 날려먹은 바람에 처가에서도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대요. 아주버님은 맨날 술만 먹고 일도 안 하는데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명품 가방, 옷도 다 팔아서 남아있는 것도 없대요. 이제 와서 전전긍긍 저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염치가 없어 보였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이 개털이라고 했던 건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네들이 힘들어지니까 와서 불쌍한 척을 하는 것이 참 우스웠죠. 형님, 저 개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못 들고 온 사람이 무슨 큰 소리냐면서 저한테 맨날 그러셨잖아요. 형님은 성격이 죽지는 않았는지 얼굴색이 변했지만 그래도 참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불쌍한 마음도 있으니까 저희 남편도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직원으로 들어오는 걸 마다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진짜 성실하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근데 형님은 고맙다고 하면서 그래도 직원은 좀 아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잘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가족끼리 마음을 합치면 시모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근데 아직도 자존심을 부리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닌가 봐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이게 우리 것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동선애한테 넘어간 건데 고작 말단 직원으로 써달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직급은 있어야지. 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직원은 싫으세요? 돈은 없는데 자존심은 지키고 싶으세요? 저한테는 돈 없으면 자존심도 부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회를 드린 것도 엄청 고민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여유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굶고 사시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렸죠. 형님은 본인이 무슨 말을 잘못했냐면서 아니 첫째 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제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정 그렇다면 직원으로라도 써달라고 그제서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형님이 나가는 길에 거래처에서 다녀오던 남편을 마주치긴 했는데 남편도 상황을 대충 알겠는지 울고 부는 형수를 앞에 두고 그냥 가시라고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 보내더라고요. 형님은 나가면서도 니네가 잘 되나 보자고 악담을 퍼붓고 갔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죠. 지금 시모랑 저희는 사이가 아주 좋아요. 아들까지 해서 넷이 자주 외식도 하고 시모가 관절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도 같이 가고 있고요. 형님네랑은 아예 연락을 끊었는데 시모도 이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모르는 체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그동안 쌓아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안 되겠는지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했고, 형님은 가난한 삶을 처음 살아봤는지 하나하나 아끼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나하나 아껴서 무슨 돈이 쌓인다고 유난이냐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참 세상이 공평한 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맞나 봐요. 인과응보, 사람을 무시하면 항상 이렇게 되게 마련이죠. 형님이 예전에는 집안 분위기를 다 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아주버님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돈이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엿한 부사장으로 인쇄소가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면서 산답니다. 그리고 인생 최초로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드렸어요. 물론 시모도 같이 갔고요. 양가가 가깝게 지내시는 중이고 조만간 다 같이 가족여행도 가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어둡고 긴 터널같이 느껴지시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없이 빛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